부산 영도구의 오래된 어항에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은 언제나 이르다. 도시의 중심가에서는 아직 지하철 첫 차도 움직이지 않았을 시간이지만 이곳에서는 이미 하루의 생계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다. 작은 어선들이 줄지어 묶여있는 부두 주변에는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김태호라는 이름의 한 중년 어부도 자신의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김태호는 올해 43이었다. 부산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몇 년 동안 대형 화물선 선원으로 일하며 여러 나라의 항구를 오갔지만 결혼 이후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어선을 몰며 조용한 삶을 이어왔다. 지금 그가 몰고 있는 배는 오래된 중고 어선이었고 선체 곳곳에는 오랜 시간 바닷바람을 견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 배는 여전히 그의 생계를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태호에게는 14살이 된 딸 김수민이 있었다. 몇 해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 그는 혼자서 딸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부산의 많은 어민 가정이 그렇듯이 그의 삶 역시 넉넉하지 않았다. 수산 자원이 줄어들고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어획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었다. 항구 근처에서 오래 일해온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현실을 겪고 있었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태호에게 그 부담은 조금 더 크게 다가왔다. 수미는 부산의 평범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고 학교 생활에도 성실했지만 집안 형편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아이였다. 학원이나 과외 같은 것은 오래전부터 포기한 상태였고 교복이나 책을 사는 일조차도 집안에서는 작은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태호는 딸이 그런 현실을 너무 일찍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다. 최근 몇 달 동안 태호의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었다. 연안에서 잡히던 고등어와 갈치의 양이 크게 줄어들었고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들은 모두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많은 어민들이 더 먼 바다로 나가기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은 개인 어선에게 먼 바다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선택이었다. 부산 앞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몇몇 해역이 오래전부터 특별하게 이야기되곤 했다. 대한해협으로 이어지는 깊은 바다는 상선들이 오가는 국제 항로와 가까웠고 해류도 강하게 흐르는 곳이었다. 작은 어선이 그곳까지 나가는 일은 흔한 선택이 아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고기가 더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태호는 그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 젊은 시절 화물선에서 일할 때 여러 번 지나갔던 바다였기 때문이다. 그 기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아침, 영도의 항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래된 창고와 작은 수산 작업장들이 늘어선 부두에는 여전히 익숙한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부 어선들은 이미 출항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몇몇 어민들은 그날의 조업 계획을 이야기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태호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다. 며칠 전부터 그는 연안이 아닌 더 먼 바다로 나갈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다. 평소라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겠지만 최근의 상황은 그에게 다른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학교에서 보내온 안내문 한 장이 며칠 전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다음 달에 예정된 학교 활동과 관련된 비용 안내였다. 금액 자체는 큰 돈이 아니었지만 최근의 어획량을 생각하면 그마저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태호는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이었다. 바다의 변화와 흐름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 그는 평소보다 더 먼 바다로 나가보기로 결심했다. 부산항을 벗어나면 바다는 빠르게 깊어지기 시작한다. 대형 화물선들이 지나가는 항로는 늘 분주하지만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넓고 조용한 해역이 펼쳐진다. 작은 어선들이 그곳까지 나가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 해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어민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되는 곳이었다. 강한 해류와 예상하기 어려운 날씨 변화, 그리고 오래된 해상 사고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바다였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했다. 태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먼 방향으로 배를 몰 계획이었다. 부산 앞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업 구역을 넘어 국제 항로 근처까지 접근하는 것이었다.
위험이 없는 선택은 아니었다. 하지만 경험상 그 해역에는 때때로 큰 어군이 지나가기도 했다. 어부의 삶에서는 이런 선택이 종종 필요했다. 부산이라는 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작은 어선을 가진 어민들은 늘 바다의 상황에 따라 하루의 운명이 달라지곤 했다. 태호 역시 그런 삶을 오래도록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 항로를 마음속에 그려두고 있었다. 그 바다는 수년 전 기억 속에서 이미 한 번 지나간 곳이었고 그곳이 여전히 많은 물고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항구를 떠나는 어선들 사이에서 그의 배 역시 조용히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작은 어선 하나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날의 선택은 단순한 조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다. 그 사실을 그 순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산의 아침바다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펼쳐져 있었고 영도의 작은 항구에서는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부산 앞바다를 벗어나 더 먼 해역으로 향하는 선택은 작은 어선을 가진 어부에게 언제나 계산이 필요한 일이었다. 김태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바다에서 일해온 사람이었고 어떤 날은 수확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이미 수없이 경험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달 동안 상황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연안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다. 물고기의 이동 경로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해수 온도 변화와 해류의 흐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어민들에게 그런 설명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예전처럼 가까운 바다에서 충분한 어획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었다. 태호 역시 같은 현실을 매일 체감하고 있었다. 며칠 전에도 하루 종일 바다에 있었지만 연료값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다. 부산의 작은 어민들이 겪는 상황은 대부분 비슷했다. 대형 선단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더 먼 바다로 나갈 수 있었지만 개인 어선을 가진 어민들에게는 그런 선택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호는 그날 평소보다 더 깊은 해역까지 나가기로 마음을 굳혔다. 젊은 시절 화물선에서 일하며 지나갔던 해역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곳은 작은 어선들이 자주 찾는 곳은 아니었지만 어군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알려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다의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태호는 여러 차례 그물과 장비를 점검하며 조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때까지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잡히는 양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런 날은 어부에게 익숙한 날이기도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조업 위치를 조금 더 깊은 쪽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 부산에서 멀어질수록 통신 신호도 약해지고 주변에서 다른 어선을 보기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작은 어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경계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태호는 그 경계선 근처에서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그물과 장비를 준비한 뒤 다시 한번 조업을 시작했다.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은 대부분 기다림의 연속이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이라면 그 기다림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태호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의 기다림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이어졌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장비에 연결된 줄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저 큰 어군이 걸렸다고 생각했다. 바다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줄이 당겨지는 방식이 평소와 달랐다.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강하게 버티는 힘이 전달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보통 두 가지 경우에서 발생한다. 하나는 매우 큰 물체가 걸렸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해저 구조물에 장비가 걸렸을 때였다. 태호는 잠시 상황을 판단하려 했다. 장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작은 어선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큰 손실이었다. 그러나 무리하게 끌어올리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다. 그는 장비의 긴장을 조금씩 조절하며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줄의 긴장이 다시 변하기 시작했다. 완전히 고정된 느낌은 아니었다. 조금씩 움직임이 느껴지고 있었다. 그 순간 태호는 이것이 단순히 바닥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비를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면 무게의 차이를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고기 무리, 폐기된 어구, 금속 잔해, 그리고 해저에 가라앉은 물체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줄에 힘을 전달한다. 기번에 느껴지는 무게는 그 어느 것과도 완전히 같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수면 아래에서 금속성 물체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철판 조각처럼 보였다. 그러나 물체의 크기가 점점 드러나자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이상하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면 아래에서 드러난 물체의 모서리는 매우 규칙적인 형태였다. 이런 형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대형 구조물의 일부처럼 보였다. 태호는 순간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떠올렸다. 오래전에 침몰한 선박의 일부일 수도 있고 화물선에서 떨어진 장비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물체가 더 올라오면서 형태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수면 위로 드러난 구조는 직선과 모서리가 분명한 거대한 금속 상자였다. 그 순간 태호의 머릿속에 하나의 단어가 떠올랐다. 컨테이너였다. 부산항에서 일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보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이곳은 항구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바다 깊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더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다. 바다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금속이라면 보통 심하게 부식되어 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올라오고 있는 컨테이너는 예상과 다른 상태였다. 이 표면이 생각보다 온전했다. 이 정도 깊이의 바다에 오랫동안 있었다면 흔적이 더 남아있어야 했다. 태호는 잠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컨테이너가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는 일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대형 화물선에서 사고로 떨어질 수도 있고 폭풍으로 인해 화물이 유실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은 항로 근처에서 발견된다. 지금 위치는 그런 곳과 조금 달랐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컨테이너의 표면에는 일반적인 운송회사의 표시나 번호가 보이지 않았다. 부산항에서 오랫동안 일한 태호에게 그것은 낯선 일이었다. 모든 컨테이너에는 보통 운송회사의 표시와 식별 번호가 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표면에는 그런 표시 대신 다른 형태의 기호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었다. 그 기호들은 일반적인 물류 표기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태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그 물체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눈앞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해양 쓰레기나 폐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물건이었다. 그리고 그 물건은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채 깊은 바다 아래에 있었던 것이다. 태호는 자신이 무엇을 끌어올린 것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이것은 평범한 조업 중에 발견되는 물건이 아니었다. 김태호는 잠시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바다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이라면 예상하지 못한 물체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무리하게 다루면 배에 위험이 될 수도 있고 장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는 이미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었다. 크기는 일반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표준 컨테이너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태호는 부산항을 오래 지켜봐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크기와 형태가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항구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먼저 장비의 긴장을 다시 조절했다. 컨테이너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작은 어선은 쉽게 균형을 잃을 수 있었다. 특히 바다 한가운데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확인한 뒤 태호는 컨테이너를 완전히 끌어올리는 대신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어선이지만 그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간단한 부력 장비를 항상 준비해 두고 있었다. 큰 어획물이 걸렸을 때 사용하기 위한 장비였다.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컨테이너는 완전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태호는 다시 한번 이상한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컨테이너의 표면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해양 생물이 붙어 있거나 부식된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바다에 오래 가라앉아 있었다면 이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표면에 새겨진 표시였다. 부산항에서 흔히 보는 컨테이너에는 선사 이름이나 번호, 화물 관리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있는 컨테이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몇 개의 기하학적인 표시가 금속 표면에 새겨져 있었다. 태호는 잠시 그 기호들을 바라보았다. 어느 나라의 언어인지 짐작하기 어려운 모양이었다. 그는 오래전 화물선에서 일하며 여러 나라의 항구를 다녀본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선사 로고나 표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표시들은 그런 것들과 전혀 닮아 있지 않았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태호는 결국 컨테이너를 그대로 두고 돌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미 끌어올린 상태였고 다시 바다로 내려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이상한 발견이었다. 그는 준비해두었던 부력 장비를 사용해 컨테이너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예상보다 많이 걸렸다. 작은 어선 하나로 이 정도 크기의 금속 구조물을 다루는 일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그러나 태호는 바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었다. 장비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묶어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이 몇 시간이 지나자 컨테이너는 부력 장비에 연결된 상태로 물 위에 안정적으로 떠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하나였다. 이것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였다. 태호는 잠시 고민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역시 부산이었다. 영도의 작은 항구라면 임시로 묶어두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구에 돌아가면 다른 어민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해경에 연락할 수도 있었다. 이 결정을 내린 뒤 그는 천천히 방향을 돌렸다. 컨테이너를 끌고 이동하는 일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다.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없었고 균형을 계속 확인해야 했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하늘의 상황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오후에 바람이 강해질 수 있다는 예보가 반복되고 있었다. 태호는 가능한 한 빨리 항구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부산 앞바다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멀리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여전히 익숙했다. 영도 쪽 항구에 가까워질수록 작은 어선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하루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들이었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조절하며 항구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 부두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주변을 확인했다. 항구에는 평소와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수산 작업장에서도 평소와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태호는 컨테이너를 부두 옆에 묶어 두었다. 부력 장비 덕분에 컨테이너는 안정적으로 떠 있었다. 잠시 상황을 정리한 뒤 그는 천천히 컨테이너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이상한 점들이 더 분명해졌다. 이 표면의 금속은 예상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다. 보통 컨테이너 문에는 단순한 잠금 장치가 달려 있다. 그러나 이 컨테이너의 문은 구조가 달랐다. 잠금 장치가 외부에 드러나 있지 않았다. 대신 금속 안쪽으로 깊게 들어간 형태였다. 이런 방식은 일반적인 화물 컨테이너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태호는 잠시 그 부분을 살펴보았다. 그는 과거 항구에서 여러 종류의 컨테이너를 본 적이 있었다. 냉동 컨테이너, 특수 화물 컨테이너, 군수 물자용 장비 등 다양한 형태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구조는 그 어떤 것과도 완전히 같지 않았다. 점점 이상한 느낌이 강해지고 있었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지금 당장 해경에 연락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태호는 결국 창고에서 공구를 하나 가져왔다. 오래된 철제 절단기였다. 그는 다시 컨테이너 앞에 섰다. 이것이 단순한 화물이라면 확인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다. 잠금 장치를 자세히 살펴보자 구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금속 케이스 안쪽에 강한 잠금 장치가 들어있었다. 쉽게 열리는 구조는 아니었다. 태호는 잠시 생각을 멈췄다. 바다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직감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물건은 분명 평범한 화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미 여기까지 와 있었다. 이 물건을 바다에서 끌어올린 것도 자신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컨테이너 앞에 서 있는 사람도 자신이었다. 태호는 천천히 절단기를 잠금 장치에 맞추었다. 금속이 압력을 받으며 조금씩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잠금 장치가 결국 끊어졌다. 금속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제 컨테이너 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태호는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기 시작했다. 컨테이너 문이 완전히 열리자 김태호는 예상했던 장면을 보지 못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컨테이너라면 보통 내부는 물에 잠겨 있거나 화물이 엉망이 된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문이 열린 뒤 드러난 내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안쪽에는 물이 차 있지 않았다. 오랫동안 바닷속에 있었다면 당연히 남아있어야 할 습기나 부식의 흔적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완전히 다른 구조가 나타났다. 컨테이너 내부는 단순한 화물 공간이 아니었다. 작은 생활 공간처럼 꾸며져 있었다. 한쪽 벽에는 침대가 고정되어 있었고 맞은편에는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벽면에는 얇은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책과 여러 개의 밀봉된 용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태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런 구조는 일반적인 화물 컨테이너에서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내부를 개조한 공간이었다. 침대 위에는 얇은 담요가 정리된 상태로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컵과 몇 개의 작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벽에 붙어 있는 종이들이었다. 종이에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이 몇 장 붙어 있었다.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집과 사람들, 그리고 웃는 얼굴의 그림들이었다. 태호는 그 그림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림의 내용은 특별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곳이 바다 깊은 곳에서 발견된 컨테이너 아니라는 사실이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었다. 책상 옆에는 작은 사진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함께 서 있었다.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 그리고 두 아이였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처럼 보였고 모두 밝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태호는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사람들은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다. 그들이 누구인지, 언제 이 사진이 찍혔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공간이 단순한 화물 보관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실제로 생활했던 장소라는 사실이었다. 컨테이너 벽면은 내부에서 추가로 보강되어 있었다. 금속 판과 단열재가 덧붙여져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카페트이 깔려 있었다. 일반적인 컨테이너 내부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구조였다. 태호는 천천히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선반 위에 놓인 책들은 여러 종류였다. 일부는 영어로 쓰여 있었고 일부는 다른 언어로 보였다. 사전처럼 보이는 책도 있었고 오래된 소설책도 있었다. 책들 사이에는 밀봉된 식량 용기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 각 용기에는 손글씨로 내용물이 적혀 있었다. 쌀, 콩, 말린 고기, 약품이라는 표시들이 보였다.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였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태호는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려워졌다. 컨테이너 안에 이런 생활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게다가 이 공간은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한쪽 벽 근처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뚜껑을 열어보자 안에는 여러 개의 도구와 작은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어떤 장비는 태호가 처음 보는 종류였다. 기계 부품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상자 안쪽에는 방수 포장된 물건 하나가 따로 놓여 있었다. 투명한 봉투 안에 들어있는 작은 전자기기였다. 태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손바닥 정도 크기의 녹음기였다. 겉면에는 오래된 사용 흔적이 있었지만 완전히 망가진 상태는 아니었다. 봉투 겉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이 넘은 날짜였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이 장비가 여전히 작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봉투를 열었다. 녹음기를 꺼낸 뒤 전원을 눌러보았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작은 화면이 켜졌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장비는 아직 작동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하나의 파일이 표시되어 있었다. 태호는 잠시 고민했다. 이 파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이 공간이 평범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분명했다. 그는 결국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기계가 오래된 탓인지 소리가 일정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낮고 긴장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분명 영어였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아흐메드 오스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녹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달라고 부탁했다. 목소리는 점점 더 급해지고 있었다. 남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배 안에 갇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안전한 이동을 약속받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컨테이너 안에 갇힌 채 노동을 강요받고 있었다고 했다. 남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 이미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녹음 속에서 잠시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다. 금속이 울리는 소리와 먼 곳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움직임. 같은 소리였다. 남자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그는 자신이 더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컨테이너가 곧 바다로 버려질 것이라고 했다. 누군가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마지막 부분에서 남자는 좌표를 읽어주기 시작했다. 정확한 숫자들이 하나씩 이어졌다. 바다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좌표였다. 태호는 그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녹음은 갑자기 끊어졌다. 다시 정적이 흘렀다. 태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가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은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가리키고 있었다. 태호는 천천히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컨테이너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책, 식량, 그림, 사진,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생활 도구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오랫동안 이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준비했던 흔적들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이곳에 없었다. 태호의 머릿속에는 녹음 속 좌표가 계속 떠오르고 있었다. 그곳이 어디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부산에서 꽤 멀리 떨어진 깊은 바다였다. 작은 어선이 쉽게 가는 곳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분명 무언가가 있었다. 태호는 컨테이너 안을 마지막으로 다시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는 문을 다시 닫았다. 이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자신이 끌어올린 것은 단순한 바다의 잔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세상에 남기려 했던 마지막 증거였다. 김태호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있었다. 컨테이너 안에서 들었던 녹음과 숫자로 남겨진 좌표였다. 그는 바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좌표가 대략 어느 위치인지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다. 부산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해역이었고 국제 항로에 가까운 깊은 바다였다. 이 좌표가 단순한 기록일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녹음 속 목소리는 단순한 기록처럼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남겨진 마지막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태호는 여러 번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이 사실을 바로 해경에 알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쉽지 않았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직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는 결국 다음 날 다시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녹음 속 좌표가 정확한지 확인해 보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이었다. 그러나 만약 실제로 무언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바로 신고할 생각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섰다. 딸 수민에게는 단순히 멀리 조업을 나간다고만 이야기했다.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어선들 사이에서 그의 배도 다시 바다로 나갔다. 이번에는 조업이 목적이 아니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적만 있었다. 녹음 속 좌표였다. 바다로 나간 뒤 태호는 GPS 장비에 좌표를 입력했다. 숫자들은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부산을 점점 멀어질수록 주변에서 보이던 어선들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국제 항로 근처에 가까워지면서 대형 화물선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했다. 이 해역은 한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는 선박들이 자주 지나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좌표가 가리키는 위치는 그 항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태호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배를 몰았다. 몇 시간이 지나자 GPS 화면에 표시된 거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주변을 계속 확인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진 바다만 있을 뿐이었다. 좌표에 거의 도착했을 때 태호는 잠시 속도를 줄였다. 이런 위치에는 보통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멀리서 희미한 형태 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처럼 보였다. 그러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형태는 점점 분명해졌다. 그것은 하나의 선박이었다.
상당히 큰 규모의 화물선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 해역에서 선박이 정지해 있는 일은 흔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배들은 일정한 항로를 따라 계속 이동한다. 그런데 그 배는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였다. 태호는 조금 더 가까이 접근했다. 거리에서 확인해 보니 배의 크기는 꽤 컸다. 대형 화물선 수준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배의 선체에는 이름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보통 모든 상선에는 선박 이름과 등록 항구가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배의 선체에서는 그 흔적이 지워진 것처럼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태호는 더 가까이 다가갈지 잠시 고민했다. 그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화물선의 뒤쪽에서 작은 보트 2대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작업용 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방향이 이상했다. 두 보트는 곧장 태호의 배가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속도도 매우 빨랐다. 태호는 그 순간 상황을 직감적으로 이해했다. 자신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그쪽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작은 어선이 대형 화물선 근처를 지나가는 일은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평범한 반응이 아니었다. 보트 2대는 분명히 그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태호는 더 이상 가까이 가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곧바로 방향을 바꾸었다. 작은 어선이 대형 보트보다 속도가 빠를 수는 없지만 바다에서는 방향을 활용해 거리를 벌릴 수 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 위치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상황은 느껴졌다. 보트들은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추격하는 것처럼 보였다. 태호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었다. 녹음 속 메시지, 컨테이너,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화물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속도를 최대한 유지하며 방향을 계속 바꾸었다. 얼마 동안 이런 상황이 이어졌다. 시간이 꽤 지난 뒤 보트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일정 거리 이상 따라오지 않기로 판단한 것 같았다. 태호는 한참 동안 속도를 유지하며 그 해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지금 경험한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녹음 속 메시지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 화물선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외부 사람이 알아채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태호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부산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로 해경의 모든 사실을 알릴 생각이었다. 김태호가 부산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하루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영도의 작은 항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민들은 하루 조업을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고 수산 작업장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다. 하지만 태호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바다에서 본 화물선의 모습과 그 뒤에서 빠르게 접근하던 보트들, 그리고 컨테이너 안에서 들었던 녹음이 계속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혼자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배를 부두에 묶은 뒤 태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다. 부산해양경찰서를 찾아가기로 했다. 영도에서 해양경찰이 근무하는 사무실까지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다. 항구에서 일하는 어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곳을 방문하곤 했다. 태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근무 중인 직원이 먼저 그를 맞이했다. 평소처럼 간단한 신고나 문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태호는 자신이 발견한 컨테이너와 녹음기, 그리고 바다에서 본 화물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직원도 그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바다에서 떠다니는 컨테이너를 발견하는 일 자체는 완전히 드문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호는 녹음기를 꺼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음성을 직접 들려주었다. 녹음이 재생되자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흐메드 오스만이라는 이름을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에 남겨진 좌표가 이어졌다. 직원은 녹음이 끝난 뒤 곧바로 상관에게 연락했다. 잠시 후 태호는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다. 그곳에는 해양경찰의 책임자인 해양경비대 지휘관 해리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해리스는 태호의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들었다. 컨테이너를 발견한 과정, 녹음기를 찾은 상황, 그리고 좌표를 따라갔을 때 발견한 화물선과 추격 상황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지휘관은 태호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녹음기를 다시 한번 재생해 보았다. 녹음 속 목소리가 사무실 안에 다시 울려 퍼졌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해리스는 몇 가지 질문을 이어갔다. 좌표를 확인했는지, 화물선의 크기와 구조가 어떤지, 보트의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컨테이너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 하나씩 확인했다. 태호는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설명했다. 설명이 끝난 뒤 해리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렸다. 지도와 해상 자료들이 책상 위에 펼쳐졌다. 태호가 말한 좌표가 표시되었다. 그 위치는 대한해협 인근의 깊은 해역이었다. 해리스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최근 몇 달 동안 그 해역에서 보고된 선박 활동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한 직원이 몇 가지 자료를 가져왔다. 그 해역에서는 몇 달 전부터 정체가 불분명한 선박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증거가 부족해 조사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였다. 해리스의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그는 다시 녹음기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서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태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그 화물선의 위치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태호는 잠시 고민했다. 바다는 넓지만 좌표는 정확했다. GPS에 입력해 두었던 숫자도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위치를 다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해리스는 즉시 작전 준비를 지시했다. 무전이 여러 곳으로 연결되었고 항구에 대기 중인 해양경찰 순찰선들에게 연락이 전달되었다. 몇 명의 경찰관들이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도 위에서는 이동 경로가 빠르게 계산되고 있었다. 해리스는 태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이 지금까지도 의심하고 있던 불법 해상 활동이 있었고 이번 증거가 그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녹음 속 메시지와 컨테이너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태호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점점 더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해리스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순찰선들이 출동할 때 태호의 배도 함께 이동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그가 발견한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태호는 잠시 생각했다.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바다에서 들었던 녹음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몇 시간 후 부산항에서는 여러 척의 해양경찰 순찰선이 출항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태호의 작은 어선도 그 사이에 있었다. 이번 항해는 조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어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항해였다. 김태호의 작은 어선은 해양경찰 순찰선 2척과 함께 부산을 떠났다. 이번 항해는 평소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조업도 아니었고 단순한 순찰도 아니었다. 태호가 발견한 컨테이너와 녹음, 그리고 바다에서 마주친 화물선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있었다. 순찰선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해양경찰 대원들은 작전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고 통신 장비를 통해 해상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배에서 조용히 앞쪽 방향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GPS에 저장해 두었던 좌표를 다시 확인하며 항로를 잡았다. 바다로 멀어질수록 주변에서 보이던 어선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국제 항로 근처에 가까워지면서 대형 선박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태호가 향하고 있는 방향은 그 항로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였다. 순찰선의 지휘를 맡고 있는 해리스는 계속해서 위치와 거리를 확인하고 있었다. 태호가 알려준 좌표는 정확하게 지도에 표시되어 있었고 항해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자 GPS 화면에 표시된 거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태호는 같은 지점을 다시 찾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멀리서 하나의 선박 형태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태호가 하루 전 바다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화물선이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순찰선 2척이 함께 접근하고 있었다.
해리스는 일정 거리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지시했다. 순찰선들은 화물선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정지했다. 이후 확성기를 통해 공식적인 요구가 전달되었다. 해양경찰의 신분과 함께 선박 검사 요청이 반복적으로 전달되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었다. 화물선 위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움직임이 나타났다. 선박 위쪽에서 몇 명의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공중을 향해 경고 사격을 했다. 총성이 바다 위로 올렸다. 그 순간 상황은 빠르게 변했다. 해리스는 즉시 작전 개시를 지시했다. 순찰선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찰 대원들은 장비를 준비한 상태였다. 몇 분 뒤 순찰선과 화물선 사이에 연결 장비가 던져졌다. 대원들이 하나씩 선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태호는 자신의 배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직접 선박에 올라가지는 않았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무전기에서는 계속해서 상황 보고가 이어지고 있었다. 선박 내부 진입이 시작되었다는 보고가 들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소리가 이어졌다.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단순한 몇 명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긴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잠시 후 무전기를 통해 해리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선박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였다. 잠시 후 화물선 갑판 위로 사람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섞여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우 지친 모습이었다. 오랜 시간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원들은 그들을 순찰선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의료팀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태호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의 시선을 끌었다. 마른 얼굴에 깊은 눈을 가진 남자였다. 그의 모습은 태호가 컨테이너 안에서 보았던 사진 속 인물과 닮아 있었다. 사진 속 남자보다 훨씬 지친 모습이었지만 같은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남자는 잠시 멈춰 서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는 인사처럼 보였다. 곧 경찰 대원들이 그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순찰선으로 안내했다. 선박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발견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선박 안에서 나왔다. 해리스의 보고에 따르면 이 선박은 겉으로는 화물선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컨테이너 일부는 생활 공간처럼 개조되어 있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일자리를 약속받고 배에 올라왔다가 갇히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곳은 사실상 바다 위에 떠 있는 감금 시설이었다. 화물선의 일부 승무원들은 이미 체포된 상태였다. 선박 내부에서도 몇 명이 더 발견되어 구금되고 있었다. 작전은 빠르게 마무리되어 갔다. 구조된 사람들은 모두 순찰선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이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해리스는 마지막으로 선박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철수 명령을 내렸다. 순찰선들은 방향을 부산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태호의 배도 그 뒤를 따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바다에서 우연히 끌어올린 컨테이너 하나가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남겨져 있던 녹음 하나가 이 선박의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 태호는 멀어져 가는 화물선을 바라보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그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은 더 이상 숨겨져 있지 않았다. 부산으로 돌아오는 항해는 조용하게 이어졌다. 순찰선에는 구조된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의료 인력과 경찰들이 계속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김태호의 작은 어선은 그 뒤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바다 위에서 일어난 일은 아직 완전히 실감나지 않는 사건처럼 느껴졌다. 몇 시간 뒤 부산항이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항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소식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다. 해양경찰 순찰선들이 항구로 들어오자 주변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구조된 사람들은 한 명씩 배에서 내려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에는 오랫동안 가족과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도 있었다.
몇몇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상황을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호는 자신의 배 옆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주목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컨테이너 안에서 들었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가 결국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잠시 후 해리스 지휘관이 태호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긴 하루가 남긴 피로가 보였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해리스는 태호에게 이번 작전의 결과를 설명했다. 선박 안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발견되었고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대부분은 일자리를 약속받고 배에 올라왔다가 강제로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선박의 일부 승무원들은 이미 체포되었고 이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과 연결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해리스는 태호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강조했다. 컨테이너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은 계속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다. 녹음기에 남겨진 목소리와 좌표가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다. 그 말은 태호에게 오래 남았다. 며칠 뒤 이 사건은 뉴스로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다. 전국 방송과 신문에서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된 선박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바다 위에서 사람들을 가두고 노동을 강요하던 조직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시작이 된 것은 작은 어선 하나였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기자들은 김태호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인터뷰 요청이 계속 이어졌다. 그러나 태호는 대부분의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바다에서 발견한 것을 그대로 알렸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한 번의 인터뷰만은 받아들였다. 그 자리에서 태호는 길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바다에서 발견한 물건을 확인했고 그 안에 남겨진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구조된 사람들은 부산의 의료시설과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여러 국제단체들도 사건 조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그 선박은 오랫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가두고 일을 시켜온 조직의 일부였다. 컨테이너 안에서 녹음을 남겼던 남자, 아흐메드 오스만도 결국 구조된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그는 시간이 조금 지난 뒤 태호를 다시 찾아왔다. 두 사람은 영도의 작은 부두에서 다시 만났다. 오스만은 태호에게 조용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컨테이너 안에서 녹음을 남길 때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할 것이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누군가가 그 메시지를 들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태호였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점점 더 큰 조사로 이어졌다. 여러 나라에서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밝혀졌고 조직의 일부가 체포되었다. 바다 위에서 벌어지던 범죄의 일부가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몇 주가 지나자 부산항의 분위기는 다시 평소처럼 돌아가기 시작했다. 어민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고 항구에서는 늘 하던 일들이 반복되었다. 태호 역시 다시 평범한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영도의 항구에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갔다. 사람들은 가끔 그를 알아보기도 했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어느 저녁,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태호는 부두 끝에 잠시 서 있었다. 바다 위에는 잔잔한 파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깊은 바다 아래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진실들, 누군가의 목소리가 닿지 못한 이야기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바다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세상으로 올라왔다. 그 목소리를 누군가가 들었고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 태호는 그 사실을 조용히 떠올렸다. 그때 뒤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렸다. 딸 수민이 학교에서 돌아와 부두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수민은 아버지 옆에 서서 아무 말 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태호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다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세상에는 때때로 아주 작은 선택이 있다. 그 선택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한 사람의 삶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기도 한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는 일,
그리고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일. 그것이 때로는 세상을 조금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한 편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작은 의외로 아주 작은 용기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옳다고 믿는 일을 선택하는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는 따뜻한 시선이 결국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이 채널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생각이나 마음에 남은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관심과 참여가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